네 번째로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큰 표를 20번까지 보통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한 표를 보면서 금속과 비금속 구분을 해볼 건데, 얘네들은 비금속, 얘는 중금속, 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여기 있으니까 주기율표에서의 위치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위치에서 주로 오른쪽 부분에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주기율표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의 형성 보겠습니다.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양이온이 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18족 원소는 그 자체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지는 뒷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의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반짝반짝하니 광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거나 가늘게 뽑히는 성질이 존재하는데, 넓게 펴지는 것을 전성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펴짐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늘게 뽑히는 성질도 존재하는데 이 가늘게 뽑힌다라고 하는 건 연성이라고 하게 되고, 한국말로 뽑힘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금속은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흑연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실온에서의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고체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은은 액체입니다. 아마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수은은 옛날에 온도계로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수은 액체가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은 액체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계로 수은 액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수은이 독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계를 깨트렸다라고 하면 수은에 노출이 돼서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이나 이제 알코올 그런 온도계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수은 온도계를 많이 썼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에 액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연상을 하면서 수은은 액체다라는 거 상기시키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금속에서 실온에서의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브로민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민은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할로젠입니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 중에 액체가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금속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이 존재하거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이 모두 존재하는 원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낑긴 금속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연은 예외적으로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연이 비금속이지만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큰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소 원자는 한 개당 다른 원소와 총 4번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통합과학 뒷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탄소 원자 한 개당 다른 원자와 총 4번을 결합할 수 있는데, 흑연은 특이하게 3번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남습니다. 남아있는 한 번의 결합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생깁니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흑연에 세 번만 결합하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건전지가 있고 이 건전지에 도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뒀습니다. 그리고 얘가 전선인데 이 전선 사이를 샤프심 같은 그런 흑연 물질로 대체를 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 성분에 샤프심으로 전선을 대체를 했을 때 그래도 전구가 빛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전선에 비하면 전류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전구의 빛이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샤프심으로 전선을 대체를 해도 전구가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흑연 성분이 열 전도성과 전기 동성이 커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속, 비금속, 중금속과 비슷한 이런 도체, 부도체, 반도체 개념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속이 해당합니다. 철, 구리, 납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금속인데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도체는 절연체와 독이란 표현인데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흑연을 제외한 비금속 물질이 부도체에 해당하는데 우리 비금속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수소, 질소, 산소 등등등이 해당합니다.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핸드폰, 뭐 컴퓨터 등등등 반도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원할 때는 전원을 켜야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켰다 껐다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의 원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금속이 바로 반도체에 해당을 합니다. 중금속의 대표적 예시로는 규소가 있고 규소는 실리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은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 보형물로 많이 집어넣는데 그 실리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이 반도체에서도 쓰이지만 뭐 성형수술을 할 때도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알칼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가지게 되는데 이 염기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알칼리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정의는 주기율표의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입니다. 예시로는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늄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백색 광택을 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공기 중에 산소, 수증기 등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 공기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쉽게 잃는 특징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으로는 나트륨, 즉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렇게 산소랑 반응한 나트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도 물과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하는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의 알칼리 금속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트륨과 물 반응해서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을 할 때 바로 수소 기체인 H2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과 알칼리 금속의 반응으로 생성된 수용액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염기성, 즉 알칼리를 띠게 됩니다. 알칼리를 띈다는 것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바로 붉게 변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의 일종입니다. 이 지시약은 산성, 중성, 염기성 등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알려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시약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을 만나게 되면 붉게 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시약에는 페놀프탈레인 외에도 메틸오렌지, BTB 용액 등등등등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리트머스 종이도 지시약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진 않은데 만약에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에서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성에서 리트머스 종이는 그대로 붉은색이 유지가 됩니다. 염기성에서도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을 써보겠습니다. 이때는 염기성을 만나면 그대로 푸른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트머스 종이를 쓰든 간에 산성은 다 붉은색으로 유지가 되든 변하든 하고 염기성은 파란색으로 유지가 되든 변하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할로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주기율표의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예시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특징으로는 먼저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은 특유의 색깔을 띱니다. 여기서 E라고 하는 건 이 E랑 매칭이 되는 것이고 분자라고 하는 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할로젠 원소의 색깔 보겠습니다. 플루오린 기체는 옅은 노란색, 염소 기체는 노란색, 그리고 브로민 액체는 젓갈색, 아이오딘은 이제 고체인데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색깔뿐만 아니라 상온에서의 상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체, 액체, 고체이고 이 브로민이라는 친구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유일한 액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로젠도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속과 잘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으로 이 염소가 나트륨과 반응해서 NaCl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을 해서 수소 화합물인 할로제나 수소를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HCl을 형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HCl은 염산입니다. 또는 염화수소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염산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겁니다. 염산, 이름에서 보다시피 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염기성을 띠고 여기서는 산성을 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금속은 리튬과 나트륨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튬은 배터리로 사용이 되고 나트륨은 조명으로 사용이 됩니다. 할로젠은 플루오린, 즉 플루오린과 이제 염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플루오린은 치약에 사용이 되고 우리 염소는 소독제, 표백제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를 할 때 수소 아니면 물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 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면 나중에 실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간접적으로 알려줄 때 유용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소는 불과 만나면
펑 소리가 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터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산소는 불과 만나면 불이 더 커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불과 만나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줄 때 얘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물인지 내가 직접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